여러분 그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한 학기 동안 들으셨던 거 전반적으로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고, 주로 제 차원의 반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성하실 건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래 이 과목을 제가 기획했던 의도하고 지금 한 학기 지나 보니까 뭐 성적을 매기라면 한 70점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한테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제가 70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이 과목을 70점이라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 안 들려요. 예. 이 같이 쓸게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더 좋게 느껴주셔야 제가 기분이 좋죠, 여러분. 그렇죠? 예. 저 혼자 아주 스스로 박하게 매겨서 그렇다는 건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공유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거죠. 이 형태, 이런 형태의 옴니버스 강좌를 우리 학교에서 13년, 16년 교육과정에 새로 도입을 해서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죠, 이 운영 목적. 처음에 보시면은 전공에 대한 이건 뭐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죠. 교양 과목 어디든지 이거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얻을 만한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시사성이 강한 주제나 빠른 과학적인 연구 결과, 세계 학계 지도자급의 학설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죠.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와서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접촉이 좀 더 나아진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도 보시면은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옴니버스 강좌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벌써 느끼셨지만 이 다른 분들을 만나는 거죠. 강사 하나가 아니라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강좌의 결국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과목을 어떻게 결국 기획을 했냐면은 뭐 첫 주하고 마지막 주는 제가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과학기술 각 분야의 인사를 초빙해서 지속 가능성 혹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각 산업에서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들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70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회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신 면에서는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뭐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일부 제 아는 인맥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 군대 동기나 뭐 그런 분들을 뭐 동아리 선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전화해서 사람 오라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아는 사람한테 오라 그래야 겨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 모셨지만 그분들이 뭐 특별히 사회에서 활동을 뭐 덜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100점이에요. 제 생각에. 사회에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모신 면에서는 100점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원래 기획했던 이거. 지속 가능성 아니면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각 산업에서 어떻게 담아내는지 그 얘기를 다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같이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 하실까 봐 처음에 제가 했죠. 마지막에도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 홍종호 교수 왔었죠. 홍종호 교수님은 뭐 지속 가능성이죠. 순전히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니까. 그렇죠? 오케이. 김학도 국장님 뭐 온 다음에 이런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잘 모르겠어요. 지속 가능성 얼마나 얘기했는지. 이렇게 뭐 제가 그 얘기 해도 돼요, 이 사람한테. 제 군대 동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김수삼 교수님 담아내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그렇죠? 담아내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홍 전무님은 어땠어요, 여러분? 뭐 그렇죠? 이승진 교수님 늦게 오셨죠? 그것밖에 기억 안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승진 교수님이 제일 치열하게 고민하신 것 같아요. 적어도. 물론 뭐 그 파일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 잘 접하지 않는 그 BT 분야 소개해 주신 거 뭐 좋았죠. 좋았죠, 여러분. 좋았는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진짜로 고민을 하시고 파일을 새로 만드신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동의하세요? 저한테 고백하셨어요. 그 전주말에 실은 되게 고생했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지 않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승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거 쉽지 않더라.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 좀 더 가볼게요. 김기호 부사장님, 좋았죠. 강의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뭐 그 엔트 하면서 처음하고 끝이 잘 마무리되게 강의를 잘하시는데 지속 가능성 하면은 딴 얘기하죠. 예. 그렇죠, 여러분? 원장님도 그러셨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지속 가능성 크게 안 보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영무 부총장님 강의는 안 들었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뭐 연구하시는 분야가 그쪽이니까 그래도 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김영수 교수님도 주전공이 그쪽이니까 아무래도 좀 관계가 됐을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영무 교수님하고 김영수 교수님은 약간 좀 어드밴티지가 있죠. 주제가 아주 딱 그쪽이니까 자기 얘기 그냥 해도 지속 가능성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드밴티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못 오셨죠, 여러분. 그렇죠? 뭐 결국 못 오셨어요. 다음에 또 이 강의 한 번 더 들으시면 재수강 여러분 하시면 생각하기도 싫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 쫙 한번 돌아보는 게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고맙고 여러분들은 즐겼을 겁니다, 사실은. 지속 가능성 사실은 없었어도 돼요. 그렇죠? 그냥 그런 분들을 만나고 얘기 들었다는 것 자체로도 100점이에요, 그 분야. 그런데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아쉽죠. 그렇죠, 여러분? 아쉽다 이겁니다. 근데 이 아쉬운 게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 잘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아니면 우리 인류가 아직 다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좀 봅시다.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얘기를 오늘 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게 제 의도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여러분 세 가지로 유추할 수 있어요. 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는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는 걸 대충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겠죠. 지속 가능한 개발, 뭐 지속 가능성 이런 얘기가 뭐 너무나 흔한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덜 담아내고 많이들 표현을 안 하시는 거 보면은 아마도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몰라서 못할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알고는 있는데 필요성을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그게 과연 필요할까 하는 걸 잘 실감을 못하는 거죠. 아니면은 또 필요성은 실감하는데 방법을 모른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뒤에 말씀드릴 텐데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를 노력을 안 한다는 거는 아니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을 하시고 우리가 담아내야 된다는 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이러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무시하시지 말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은 저는 이 과목을 기획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2시간 가르친 사람으로서 여러분 만족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뭐가 상당히 앞에 세 부분을 다 상당히 해결할 수 있냐면은 지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표. 일종의 그 툴이죠. 툴을 사람들한테 강조를 해가지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보고 정량적으로 스코어를 매기게 함으로써 그 인식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표. 뭐 그렇죠, 여러분. 자, 이 지표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속 가능성 딱 얘기를 들으면은 모호하잖아요, 여러분.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속 가능성이 어렴풋이 뭔지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 찾아보려면 여러분 뭐 얘기하시겠어요? 지속 가능성이 해당되는 그런 분야들, 뭐 예를 들면 물, 환경, 에너지, 뭐 있을까요, 여러분? 뭐 온실가스, 뭐 그런 거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각 분야에 로우 데이터는 아주 널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널려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사용한다든지, 우리가 얼마나 수요를 한다든지, 뭐 특정 부분을 또 뭐 어떻게 변환해서 쓴다든지 그런 데이터는 널려 있다는 거예요. 로이 데이터는 있죠, 그렇죠? 다수 넘버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 넘버들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내죠, 그렇죠? 통계를 내 가지고 뭐 평균이 얼마라든지 아니면은 그게 어떻게 분포한다든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배출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로우 데이터가 아주 많은 거라면은 거기서 좀 더 가공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게 통계죠. 그죠? 이러한 통계에서 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인디케이터, 지표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표라는 거는 그 통계에서 뭐 평균 아니면 표준 편차 그런 거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 숫자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지표들을 또 모으면은 인덱스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전체적인 숫자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속 가능성 점수 우리나라에 아니면 미국의 지속 가능성 점수, 한양대학의 지속 가능한 점수 그런 것들까지도 내 가지고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런 그 주관적인 개념을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숫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숫자가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진 않죠. 숫자 뒤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고 왜 그렇게 안 됐는지 가슴 아픈 사연도 있을 것이고 아주 럭키한 스토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모든 걸 얘기해 주진 않지만 이 숫자와 더불어 그 숫자를 내게 한 이 여러 가지 통계,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쫙 보면은 머릿속에 아주 그 추상적인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죠. 좀 더 현실화되고 구체성을 띠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실천 방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요 분야의 숫자를 높이든지 줄이든지 노력을 하면은 실제로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는 거다 하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지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인디케이터도 될 수 있겠고 인덱스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지속 가능한 개발, 발전에 의한 인디케이터라는 거는 아주 여러 가지 펑션이 있을 수가 있다. 보면은 여러분 simplifying, clarifying, making, agreeable, 오케이? 그쵸 여러분? 그렇게 정보를 줄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런 용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Measuring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골이 있다면은 올해는 점수가 60점이었고 내년엔 70점이었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아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도 체크할 때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Identifying critical issu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우리가 여러 항목 그 숫자를 내는데 평균 70점을 내는데 어디서는 80점이고 어디서는 60점이고 했다면은 그 60점인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정보까지 주니까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그냥 엑셀 파일로 장난치는 것 같지만 상당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여러분 표정이 나빠지지 마세요. 제가 뭐 인디케이터 그거를 여기다 팍 얹어가지고 기말고사에 뭐 가로놓기 시험을 낸다거나 그렇게 치사하게는 안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뭔지 그냥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 푸셔도 돼요, 표정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디케이터들은 보면은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Statistics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여러 부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리소스 이피션시라든지 뭐 젠더 임플로이먼트, 뭐 에어 폴루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이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뭐 지금 2013년, 2014년이 다 되려는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과목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꽤 됐다 하는 겁니다. 10몇 년 됐어요, 여러분. 10몇 년 돼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이미 실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히 이런 것들을 유엔에 여러분 이 기구에서 전체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그 다음에 뭐 정보를 또 공유하고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진도가 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안 보셨다면은 앞으로 한번 좀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정보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2007년에도 95년에도 나오고 뭐 2007년에도 나오고 여러 번 있었다는 거 다시 정보 드렸고요, 여러분. 뭐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007년에 나온 책.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uideline and Methodology. 그렇죠? 어떻게 그 점수를 매기고 어떻게 그 방법론이 되어 있는지 유엔에서 이런 책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고 거의 뭐 이런 그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언어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정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좋고, 특히 이런 메소돌로지 쉿을 아주 업데이티드 레귤러리 정기적으로 여러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하나 딱 만들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주 시리어스하게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 뭐가 좋냐? 뭐가 좋냐 하면은 특히 이 클라이밋 체인지에 아주 좋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하고 기후 변화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걸 느끼시죠, 여러분? 특히 아주 많은 부분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되고 있어요. 많이 겹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뭐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그런 뭐 해결책 아니면 우리의 그 노력 그런 걸로 보셔도 뭐 별로 많이 안 틀려요. 그 정도로 상당히 두 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거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냥 단순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의 이슈다 하는 거고, 그게 왜 그런지는 뭐 여러분 당연히 다 아시겠죠. 결국 화석연료잖아요. 클라이밋 체인지의 가장 핵심되는 거는 화석연료의 사용 그거를 줄이자는 거고, 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자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후세를 위한 그 자원을 남겨둔다 하는 그런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의 정의에 딱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대로 간다 하고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의 인디케이터들이 클라이밋 체인지에 아주 크게 도움을 준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뭐가 좋냐면은 이런 그 클라이밋 체인지 인디케이터하고 이런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인디케이터하고 결국은 연관을 시키면은 두 개의 상호 연관성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따로 노는 것보다 같이 해버리면은 뭐 돌 하나로 뭐 새 두 마리 잡는 것은 물론이고 두 개의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주 구조적으로 아주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그 NSDS,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를 클라이밋 체인지하고 연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로서 우리나라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우리나라 경우인데 왜 영어 파일을 가져왔냐 그러시면 제가 이 파일을 외국 사람이 만든 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파일을 제가 찾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막 팍 떠오를 거예요, 한글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인디케이터로서 쓰이는 게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 그렇죠? 그다음에 1인당 그린하우스 가스 얼마나 방출하냐, 그다음에 뭐 GDP당 얼마냐, 우리 그 녹지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다음에 이 산림을 해서 이 목재를 우리가 추출하는 그 인텐시티가 얼마나 되냐, 쓰레기 얼마나 배출하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 리사이클링 얼마나 하냐, 그다음에 애뉴얼 리뉴어블 에너지 컨섬션, 그죠? 그다음에 리뉴어블 에너지 컨섬션의 쉐어,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그다음에 물질 사용량, 교통량, 그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농업, 친환경 농업의 그 부분 얼마나 그 프로포션을 차지하고 있냐, 그다음에 비료 사용량, 뭐 이런 ODS 컨섬션, 그다음에 에어 폴루션 에어리어 그게 얼마나 되냐, 그다음에 자연재해에서 이런 그 휴먼 라이프하고 이코노믹 로스가 얼마나 되냐, 그다음에 1인당 GDP, 그다음에 멸종 위기에 처한 그 종들의 수, 그다음에 토탈 에어 중에 얼마만큼을 우리가 실제로 자연 보호를 하고 있냐, 보호 지역의 그 면적, 그다음에 지하수하고 이 물 사용량 그런 경우까지 아주 광범위한 이런 그 부분에서 각 부분에서 실제로 이런 그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대략 읽은 이 각 부분들이 실제로 지속 가능성에 의미가 다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에서 그 양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양을 늘림으로써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이전에 인식 못 하셨다면 이번에 인식을 하시고, 이미 알고 계셨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연관이 된다. 이런 인디케이터들이, 인덱스들이 다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한번 좀 느껴달라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 환경표 중에 매번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 Think globally, act locally. 여러분, 전체적인 스케일에서 생각하시고, 여러분 각 개인이 어떻게 컨트리뷰션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뭐 엑셀 파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내가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인덱스가 뭐 좋아졌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다 한번 좀 느껴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 변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프로그레스를 보고 학교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여러분들은 저 세대보다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 세대는 끝났죠, 여러분. 저야 뭐 이제 나이도 들었고, 제가 뭐 액티브하게, 물론 액티브하게 잘 살고 있지만 여러분 숨도 쉬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할 일이 더 많은 세대잖아요, 여러분. 더 많은 세대들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겪었던 것보다 이런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피부에 와닿을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인덱스 만들고 그런 게, 저는 아직도 뭐 개념을 설명하고 저한테 학교에서 뭐 이런 인덱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회사에 들어가시거나 학교에 들어가시거나 연구소에 들어가시거나 뭘 하시든지 간에 아마도 이러한 노력을 직접적으로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에서건 사회에서건 아니면 여러분 보스로부터 직접적으로 분명히 그런 이슈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게 더 내려가고 있는 단계예요. 더 사회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단계라, 이게 여러분 때는 더 심각하게 내려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걸 인식하고 계시는 게 모르고 무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지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고 알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지표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가 충분히 다 안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여러분. 사실은 이 얘기는 이 수원대학교 이상원 교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제가 그분 파일을 또 가져와가지고 좀 각색을 했어요. 지속 가능한 이 개발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세대, 제 세대쯤 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제 세대쯤 되는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계속 우리가 자라오고 그 다음에 교육받고 그랬던 게, 그런 것들을 잘 제대로 이 수용을 잘 못하게 하는 그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분께서 하신 말씀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좀 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거는, 제가 더 얘기하기 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지속 가능한 요 말은 그냥 듣기 좋은 형용사로만 들어갔지, 실제로는 우리가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이분이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1987년 그 리포트를 하나 보면은 이렇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그 정의는 이겁니다.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뭐 기름이 있으면은, 석유가 있으면은 석유 뭐 우리 좋다고 지금 다 캐서 쓰지 말고 좀 내비두자는 거죠.
후손들도 좀 쓰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같이 나눠 쓰자는 거죠. 안 그러고 여러분 우리 그 경제적인 발전 논리에 따르면은 우리 그냥 100% 그거 써가지고 지금 다 쓰는 게 효용이 최대가 되잖아요. 그런 거 고려 안 하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자는 게 사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거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고도 성장기가 아니죠. 이미 약간 한풀 꺾였죠, 여러분. 그렇죠? 이 그로스가 상당히 이 발전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과거에 그 발전율 좋았던 시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 보존까지 같이 하자 하는 걸로 약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대표적인 게 이전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 녹색 성장, 그렇죠? 녹색 성장 그 워드 자체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딱 지속 가능한 개발인데 그 녹색 성장에서 그 담았던 내용이 약간 이런 거다 하는 거죠. 환경도 보존하면서 고도 성장도 계속하자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 개발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원래는 그렇게 인식을 안 했더라도 적어도 지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은 이러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환경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경제 발전 80년대 하던 것처럼 연 7, 8%씩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뭐 최고죠. 그렇죠? 최고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로서 번역을 하니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잘못됐다. 이거는 이분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아니라 사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말을 쓰니까 여러분 개발이 지속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원 의미는 이거라는 거죠. 지탱 가능한 개발, 보전 가능한 개발이라는 거죠. 우리 이 자원하고 우리 요 자연 상태를 환경을 보존을 하고 지탱을 하면서 개발을 하자는 거지. 개발이 계속 그 몇 퍼센트, 7%씩 계속 지속하도록 하는 개발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를 할 수 있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은 원 의미는 이게 맞다는 거죠. 지탱 가능하고 보존 가능한 거. 환경을 지탱하고 자원을 지탱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개발을 하자는 거죠. 개발을 지속적으로 아주 잘해 나가지 않은 그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간 좀 뒤로 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속 가능한 뭐 여러분 예를 들면 경영,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 뭐 이런 번역 많죠.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종의 형용사죠. 그렇죠? 뭐 업투데이트한 그 형용사 정도만 얘기했지 사실은 원래 그 의미, 지탱 가능하고 보존 가능한 그런 의미를 제대로 담는 거는 얼마 없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한 애인 뭐 이런 것도 가능할지 뭐. 그래서 핵심적으로 뭐냐면은 현재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지속 가능한 개발은 약간 혼돈된 상태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한번 다시 보면은 그거의 3대 요소는 경제 발전, 자연자원 보전, 사회 발전 이 세 가지가 다 엮여가지고 가는 게 지속 가능한 개발인데 이 문제점으로서 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성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말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와 환경의 조화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경제 중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개발 사업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뭘 뭐 개발하는데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근데 이 개발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친환경적으로 될 수가 없는데 단지 그냥 일종의 수식어로서 들어갔지 주가 돼야 될 게 사실은 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녹색 성장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지난 정부에. 사실은 거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녹색이라는 거죠. 그렇죠? 녹색이고 그런데 강조가 되는 게 성장이 강조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 혼돈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개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하고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 상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상황이 다른데 이런 그 형평성이 원래는 정의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런 사회정의라는 것은 환경정의고 지구 전체정인데 이런 것들이 개념이 아직 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렇죠? 어디에서는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어디서는 뭐 여러분 음식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나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도 잘 먹고 있죠, 이쪽보다는. 만약에 하늘에서 이 지구를 바라본다면은 불공평하다는 거죠, 여러분.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또 북한에 풀쭉 먹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되려 그 다이어트 산업이 되게 인기잖아요. 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문제다 하는 겁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이런 그 자원 같은 것들을 덜 써야 하는데 지금 선진국이 지구 자원의 80%를 소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진국이. 그리고 선진국 1인의 에너지 사용량이 후진국의 8배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자원들이 선진국 쪽에 몰려 있고 후진국은 덜 쓰고 있어가지고 형평성은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 이런 그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선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거죠. 후진국에 대한 배려나 인식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런 형평성을 계량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풋프린트라고 들어보셨죠? 발자국. 뭐 에콜로지컬 풋프린트 아니면은 탄소 발자국 얘기는 들어보셨죠?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고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생태 발자국 이런 개념들, 에콜로지컬 풋프린트. 한정된 인구가 자원을 소비하고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면적이다 하면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 발자국은 1.8헥타르랍니다. 근데 미국인의 생태 발자국이 9.2헥타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자원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넓은 양이 토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인이 미국처럼 살려면 지구가 5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경제 성장을 계속하면서 아주 잘 살게 되면서 환경을 세이브한다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다 미국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할 텐데 미국 사람들 같이 다 살면은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갈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한국인의 생태 발자국이 여러분 이 정도 된답니다. 2005년에.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늘었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늘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탄소 발자국.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나라가 잘 안 하고 있다는 게 한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화석연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2005년 통계인데 옛날 통계이긴 한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 돼요, 여러분. 꽤 높죠? 그렇죠?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2005년에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영국 그런 나라들보다가 우리나라가 분명히 못 살았죠, 여러분. 2005년에 거의 뭐 10년 전 얘기니까 그때도 이미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반성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수준에 비해서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으로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세대, 제 세대들은 이거를 잘 감당을 못할 것 같다는 그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제 세대는, 여러분. 제 윗세대는 더 했겠죠, 저보다. 왜냐하면 뭐 저는 그래도 뭐 태어나가지고 우리 세대들은 그렇게 막 진짜 힘들게 못 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 윗세대들은 6.25를 겪고 그런 세대들은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부모님이나 그 윗분들 세대는
뭐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최빈국이었고 아주 힘든 사회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잘 사는 게 제대로 밥 먹는 게 진짜 이슈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보다는 좀 지났는데 저 때는 뭐가 이슈였냐면은 이 개발도상국이라는 그 렛대로 한번 떼보는 게 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떼보자. 우리도 언제 선진국이 되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라 전체에서 누군가 채찍질을 한 거죠, 여러분.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 그리고 잘 살려고 노력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저희 세대는. 근데 경제 성장을 왜 하냐 하고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때는 왜 한다고 생각했냐면은 그야말로 이거였어요. 행복해질 거다. 다들 돈을 더 벌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은 아주 행복해지고 지금 고생하는 이런 것들이 다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경제 성장이 소득이 분명히 증가하냐 하는 것도 한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가 성장하면은 소득이 분명히 증가를 하나요? 우리가 개인적인 소득이? 뭐 국민 1인당 소득은 늘어날 수 있겠죠. 경제 성장을 하면은 숫자를 나누면은. 그런데 개인적인 소득이 증가하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은 뭐 일본 케이스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 또 소비가 증가하냐? 그것도 또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소비가 증가하면 행복이 증가하냐? 그것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런 줄 알고 달려는 왔는데 요즘 와서 여러 가지 통계나 그런 것들을 보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든다는 겁니다. 2008년에 이분이 우리는 행복한가 이런 책을 썼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미국 이 교수가 한 얘기는 경제 성장과 행복 수준이 꼭 정비례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분이 뭐 혼자 한 얘기가 아니라 자료를 들이댔는데 여러분 1945년부터 91년에 1인당 실질 국민소득하고 미국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걸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같이 안 올라가요. 그렇죠? 국민소득은 증가를 했는데 행복도는 그냥 뭐 이렇게 딱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일본 경우 한번 보시면은 1인당 국민소득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샥 올라갔죠, 여러분. 일본 잘 나갈 때. 그런데 생활의 만족도는 여러분 어때요? 거의 안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나라는 잘 살아도 개인은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독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은 미국, 일본, 독일 우리가 벤치마킹 했던 그 선진국들이 실제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은 거죠. 만족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될 줄 알고 달려왔는데 외국 케이스를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약간 허탈하죠. 자,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하고 행복지수하고 이렇게 나라별로 한번 딱 그래프를 한번 찍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되려 소득에 비해서 행복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더 행복해요, 여러분. 사실은 소득에 비해서. 차라리 이 러시아 같은 나라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요 커브에서 요쪽에 내려와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 일단은 해피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렇죠? 돈에 비해서. 실제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쯤 되네요. 그렇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행복지수라는 거는 경제 성장이 막 이렇게 될 때 하고 경제 효과가 낮은 영역, 이 두 영역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마 없을 때는 돈이 진짜 없을 때는 돈을 벌면은 해피해져요, 여러분. 같이 올라가는데 어느 점에 와서는 이게 확 결별이 된다는 거죠. 그 커브가 같이 안 간다는 거죠. 돈을 벌어도 해피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외국의 케이스들, 선진국의 케이스를 보면은 거의 프루븐 팩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일어났던 거고 아마도
아마도 우리도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하고 국가 이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한국인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또 책을 쓴 게 있대요. 이 다른 분이. 그래서 거기서 가져보면은 경제 성장을 했는데 행복이 뒷걸음이다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케이스에도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여러분 연도별 소득하고 연도별 실질 소득이 요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행복 만족도, 소득 만족도를 보면은 떨어져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만족 안 한다는 거죠. 돈이 들어갔으면 더 만족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구 소득별 행복 지수를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몇 년 전 데이터긴 한데 행복 지수 여러분 어때요? 늘어나죠? 늘어나요. 한 가구별 요 정도 될 때가 맥시멈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실제로 떨어져요. 그렇죠?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괜찮은데 아까 보셨던 이 커브 있죠? 올라갈 때는 올라가다가 실제로 결별이 되는 거죠. 결별되는 게 우리나라에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피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비례식은 돈, 건강, 사랑일이 한 1대 1대 2대 2.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비중을 이 정도 둬서 행복도를 얻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결별점까지는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이 증가하고 결별점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거의 그대로 간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됐다. 그런데 소득의 최대화를 끝없이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분 얘기는 어리석다는 거죠. 해피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개인도 안 해피해지고 사회도 안 해피해질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MB 정부의 이 녹색 성장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녹색 성장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했고 국가 정책에서 그렇게 녹색이라는 게 앞에 나왔다는 면에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데피니션은 아주 좋았어요. 이건 좋았는데 구체화시키는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환경하고 고도 성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택 가능한 성장이었다면은 좀 더 시기가 맞고 좋았을 텐데 이 고도 성장 요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고. 녹색 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한다는 거 좋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가 필요로 하는 그런 녹색 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앞서 나가서 개발을 하고 그거를 팔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 좋은 얘기인데 요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는 이걸 고도 성장으로 썼는데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탱 가능한, 그렇죠? 그런 경제 성장이 돼야 맞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녹색 성장이 아까 고도 성장 그 얘기를 잘못했다 하는 그 구체적인 예로서 이런 게 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인데 전 정부에서 녹색 성장을 얘기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10기나 추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녹색 성장하고 영 안 맞는 얘기죠, 녹색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 확대한다. 이런 거는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몇몇 점들이 상당히 좀 디스터빙하고 헷갈리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에 제가 우리 세대가 잘못하고 이걸 결국은 잘 못할 거다, 못 받아들일 거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 세대가 경제 발전이라는 거를 너무나 당연한 그 목표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수단인데 목표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너무나 체득화됐다는 거죠. 몸에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제 발전은 결국은 수단인데 목표가 돼버려가지고 사실의 목표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행복해야 되는 거고 성공이 아니라 행복해야 되는 거고 1등이 아니라 행복해야 되는 건데 너무 이것만 앞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체득화돼가지고 잘 못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저희 세대하고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은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시고 그다음에 생각도 훨씬 더 폭도 넓으시고 세상도 더 넓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처럼 되지 말고 좀 더 넓게 보시라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는 경제 성장이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목표가 돼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된 개념을 지속 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면 이런 속도가 의미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녹색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형용사가 아니라 환경적인 삶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는 삶이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거지, 사는 그런 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단순하게 살 수 있어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탱 가능한 그런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맞는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현 세대의 욕심이라는 게, 현 세대의 필요라는 게 사실은 필요가 아니라 욕심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전 지구에서 이런 지금 약간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보다 약간 위에 있는 그런 세대들은 이런 그 개발, 발전 그런 것만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 사고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유연하지 못해요. 유연하지 못해가지고 단지 이 필요만 충족하면 충분한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더 원하는 거죠. 더 원하는 겁니다. 계속 발전을 해야 되고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계속 빨아들이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반성하기 전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기 힘들다는 거고, 결국은 하나가 필요한데 두 개를 가지려는 게, 이런 게 욕심이고, 사실은 적정 수준만 딱 하면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담아낼지가 제 숙제고, 또 아마 여러분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짜 우리가 다 공감대를 갖고 느낄 수 있게 만드냐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숙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는 최대 수준이 아니라 적정 수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밥 먹는데 뭐 적정 수준이 좋죠, 여러분. 적정 수준이 이 정도인데 초과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 속도 80km가 딱 적절한데 그거보다 빨리 달리면은 사고 나고 기름 많이 쓰고 그렇게 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뭐 집 크면은 뭐 좋겠죠. 자랑하긴 좋을 텐데 결국은 자원 낭비죠, 여러분. 필요 없다는 거죠. 차도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아반떼 그 정도면 충분하죠. 다 타고 다니는데 충분한데 그 이상 차 타면 또 뽐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타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작용이 따르고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 이런 모든 면에서 다 여러분 우리한테 관련이 있고 이런 인식이 있어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변화가 돼야 그게 실천이 된다는 거죠.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느림의 미학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얘기하기에는 제가 좀 오글거려요. 저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엄청 막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강의는 이렇게 하지만 당장 나가면 여러분 저는 제 대학원생들한테 가가지고 왜 논문 안 써? 왜 실험 결과 안 나와?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속도 좀 다시 돌아갈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너무나 굳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좀 반성할 때가 됐다 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반성을 저도 좀 해보긴 할게요. 쉽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끝까지 가려는데 아니라는 거죠. 한 적정 수준에서 만족을 하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고 지탱 가능한 개발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얘기 들으셨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거 느끼시죠? 우리 곧장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학점 잘 받으라고 노력하고 모든 거 1등 하라고 그러고 제일 위로 올라라고 하면서 적절히 하자 이거죠, 여러분. 지속 가능하려면 여러분 학점 한 3.5 정도 받자 이거죠, 여러분. 그 이상은 무리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말이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3.5로 만족하라고 그러고 나머지 다 벌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당장 취직을 못 하는데? 그쵸, 여러분? 이런 식으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강의를 해주셨던 모든 분들은 대부분 기업에 있거나 큰 조직에 있으신 분들인데 그러한 조직이나 기업들은 여러분 문화가 어떠냐면은 경쟁이고 더 센 경쟁이죠. 그리고 더 생존이라는 의미가 아주 더 크게 와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은 개인하고 달리 더 그 생존에 대한 열망, 그 자기의 조직을 비대화하려는 열망이 더 커요, 여러분. 아마도 모든 분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진짜 이 정도 수준의 반성이라 그럴까요? 고민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못 해보셨을 거고 아마도 그럴 여유도 없으실 거예요. 조직이 그걸 허용하지도 않을 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점 높게 받으셔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릴 수는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접을 수는 없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 반성하고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타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속 가능성 밝고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